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서 날아오지 않더군요. 늘 곁에 있던 사람의 말과 행동, 익숙한 미소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등을 돌려야 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자꾸만 목이 매지만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결혼 5년 차, 저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 남편과 허물없이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서로의 첫 연애, 첫 이별, 첫 취업, 첫 월급의 기쁨을 나누었고 제 결혼식 부케도 그 친구가 받아갔죠. 남편은 친구를 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 나도 믿는다고 했고 셋이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때면 저는 미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였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이상신호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화면에 친구 이름이 뜨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메시지 알림이 반짝일 때마다 저는 회사 이야기를 대신 물어보나 보다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믿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남편이 씩 웃으며 휴대폰에 답장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왜 웃어? 하고 물으면 그냥 너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내 친구가 방금 그 얘기를 하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제 친구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은 모래알이 신발 속에 들어오면 처음엔 별것 아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바닥을 긁고 살을 파고듭니다. 주말에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길게 받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들어오면 어디서 누가 전화했어? 라는 제 질문에 회사 팀장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욕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남편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반사적으로 화면을 훑어본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다시 박혔습니다. 통화 기록의 가장 위에 제 친구의 이름, 통화 시간 57분,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을까? 라고 제안해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야근이 많아서라고 말했고 친구는 나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라며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죠. 바쁜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어딘가가 자꾸만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립감이 생겨서일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밤마다 제 합리화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너무도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먼저 차 한잔하자며 톡을 보냈고 집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카페 주소를 남겼습니다.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아이를 잠깐 친정에 맡기고 대충 머리를 묶고 가벼운 코트를 걸쳤습니다. 바람이 제법 불던 날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수다 좀 떨겠구나.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창가 쪽 두 번째 테이블, 그곳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고개를 가까이 숙인 채 웃고 있었고 남편의 오른손과 친구의 왼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 손등의 각도, 손가락이 끼워지는 모양, 익숙하고 친밀한 그 제스처.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보았는데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고 카페의 잡음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친구는 손을 먼저 뺐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들이 동시에 내뱉은 말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할 장면이 아니야. 손끝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스푼이 딸깍거리며 부딪혔습니다. 언제부터야? 제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도 낮고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달싹였고 친구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 너 힘들까봐 말 못했어. 그 문장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변명 속에 숨은 안일함과 비겁함이 제 귀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대를 향해 걸어가 커피값을 내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고 손이 얼얼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같이 걸어줬지만 제 옆을 함께 걷던 두 사람은 더 이상 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셋이 함께 웃던 사진들, 케이크를 자르던 사진, 아이가 첫 돌을 맞던 날 친구가 챙겨준 작은 원피스. 사진 속의 웃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을 텐데
왜 지금은 그 웃음이 칼날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제 잘못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 어느 순간에 틈이 벌어졌나? 집안일에 지쳐 남편의 말을 적게 들었나? 친구에게 근심을 숨기고 괜찮은 척만 했나? 하지만 어느 질문에도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만 찾는 버릇을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리는 보통 시작 전에 하는 거야. 시작하고 나서는 뒷수습이겠지. 남편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제 친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네가 힘들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나도 너의 삶 일부라고 착각했나 봐. 그 문장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은 뜨겁고 차갑게 번갈아 얼었습니다. 망각과 자기연민으로 만든 변명은 때로는 진심보다 더 잔인합니다. 저는 며칠을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아빠는 말없이 방 안전등을 갈아주고 방문이 덜컥거리면 경첩을 조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로의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딸이 겪는 고통 앞에서 부모의 말은 늘 부족합니다. 엄마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더 넣어 푹 끓였고 아빠는 퇴근길에 귤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말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배려들. 저는 그 앞에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놓고 다시 들다가 결국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의 손등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그 말은 기적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목록, 가계 통장 분리, 아이 양육 계획, 상담 권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에 대한 기록. 저는 카페에서 본 장면을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테이블의 위치, 손의 모양, 그때 들리던 음악까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까요. 흐려지면 마음은 자꾸 과거를 포장합니다. 별일 아니었어라고. 저는 그 포장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2번 죽었으니까. 한 번은 너에게, 한 번은 내 친구에게. 그는 울듯 웃었습니다. 너답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와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이제 너 없는 삶을 선택할 거야. 내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오랫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고 나니 허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낯선 의자에 앉아 한 문장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제가 너무 믿은 걸까요?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상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뢰는 주는 이의 미덕이자 받는 이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미덕을 다했고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저는 수첩 첫 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생활의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아이 도시락에 삶은 달걀을 하나 더 넣고 잠들기 전에 스탠드 불을 끄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 버텼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단조로웠습니다. 도장 몇 개, 서류 몇 장, 그리고 여러 번의 서명. 문서 속에 제 이름은 담담했지만 그 이름을 쓰는 손목은 종종 떨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 생각해서 다시. 그러나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용서는 사건의 유효기간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어떤 일은 사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일이 신뢰의 바닥을 찢어놓았을 때는 더더욱.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는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 문득문득 예전에 우리 셋을 떠올립니다.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던 날들.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안부를 묻던 문자들. 그때 저는 어리석어서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어리석었던 걸까요?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메워진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제 과거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그 시간을 건너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는 누군가도 있겠죠. 여러분, 제 이야기의 결말은 화려한 복수가 아닙니다. 대신 저는 저를 구했습니다. 저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걸어나와 제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믿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문장들로 하루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신호등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못했고 뒷사람의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에 겨우 몸을 옮겼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엄지와 검지 사이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손잡이를 꽉 쥐었던 탓이겠죠. 집 앞 골목을 도는 동안 머릿속엔 단어 몇 개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다시. 그리고 네 단어는 서로 부딪히며 파편이 되어
가슴속 깊은데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주전자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말을 하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앉은 식탁은 오랫동안 우리의 작은 기념일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첫 월급날, 아이가 이유식을 처음 먹던 날, 가벼운 다툼이 있어도 늘 돌아와 웃던 자리. 그날만큼은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느라 자주 멈췄고 저는 그 멈춤들에서 그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친구에게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 저는 물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니면 너 자신의 이야기였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결국 자기 이야기를 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안전은 나에게는 위험이었습니다. 친구와는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옆에 있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대신 그의 곁에 서 있더라. 변명과 고백의 중간쯤에 선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 편이라고 믿었어. 내 편이라는 건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틀려도 내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야. 그 말 끝에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몇 장 더 벤치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얀 드레스의 주름, 어깨를 감싸던 베일, 남편의 정장 단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에게 거짓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다만 사랑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 책임, 선택,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예의. 사랑은 그 위에서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그래도 아이를 위해 참아볼 수는 없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할지,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하게 될지.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대신 간단한 문장들로요. 엄마는 네가 안전하길 바란다. 안전하다는 건 집안에서 누구도 누구를 낮추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엄마도 너도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 그 편지는 제 서랍 속 노란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읽게 되겠죠. 그때 나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던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의 이름을 여러 번 잃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친구. 그 호칭들 뒤에 숨은 나를 다시 불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0분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는 일, 점심에 혼자 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먹는 일. 그렇게 자잘한 루틴들이 모여 하나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 매일의 강을 조금씩 통과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흉터 위에는 새로운 살이 다시 자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아이, 동네 이웃, 그리고 몇몇 친구들. 그중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는 선택이 항상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도 있어. 그래도 너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다친다는 걸 잊지 마. 그 말은 제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날카롭다고 느껴질 때 그 칼끝이 누굴 향하는지 확인하는 습관. 나를 향한 칼끝을 뭉툭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어른의 책임일지도 모른다고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던 날 하늘은 맑고 쓸쓸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바쁘게 서류를 들고 오고 갔고 판결문을 건네받은 제 손에 종이의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도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영화관에 갔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팝콘을 씹으며 스크린을 보다가 중간에 몰려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쳐 있었고 노을은 예쁘고도 잔인했습니다. 예쁜 것은 늘 잔인합니다. 예쁜 것에 얽힌 모든 옛날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 위에 스카프를 두르거나 그 위로 문장을 한 줄 새깁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저는 제 손목에 작은 은색 팔찌를 하나 채웠습니다. 매듭을 묶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나를 낮추는 관계에 돌아가지 않을 것, 아이 앞에서 솔직할 것,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다면 제 말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누구의 손을 놓아야 할지, 어떤 문을 닫고 어떤 창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 당신의 몸이 먼저 아프다고 말해줄 겁니다.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사라지고 자꾸만 가슴이 조여온다면 이미 당신은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떼는 일은 늘 두렵지만 한 번 내디디면 발은 생각보다 금방 땅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의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은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손. 그 손이 내 손을 더 굳게 쥐어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놓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내미는 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손. 그 손을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쯤인가요? 혹시 지금 그 카페의 문 앞에 서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미 문을 열고 새로운 거리로 걸어 나온 분인가요? 어떤 자리에서 듣고 계시든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덜 춥게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댓글로 당신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등불이 되도록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을 지펴보아요.